새벽 4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눈만 뜬 상태였습니다. 딸아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옷장이 열리고 서랍이 닫히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말릴 수도 말려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정적. 저는 1시간쯤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7살 손녀 지우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밤새 긁은 흔적이 목덜미에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지만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매, 엄마는? 응.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늘 어딘가로 떠났고 며칠 후 돌아왔고 또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아이는 믿었을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딸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 신발, 가방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립스틱, 향수, 액세서리까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도 사라졌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접힌 자국도 없이 반듯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우 좀 부탁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도 연락처도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편지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딸아이가 쓰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있던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다이어리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딸 출국. 지우 양육 시작. 무언가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지우는 그날 이후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가방을 제자리에 걸고 손을 씻었습니다. 7살 아이의 습관치고는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들을 꺼내 보일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우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5살 아이가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긁어대는 바람에 피부가 짓무르곤 했습니다. 피부과, 소아과, 한의원을 돌았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모두 모았습니다. 약값 영수증도, 연고, 구입 영수증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2019년 4월 5일 토요일, 피부과 진료 32,000원, 연고 18,000원, 처방약 24,000원. 지우는 가끔 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매, 이거 뭐 적는 거야? 그냥 할매가 기억하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우도 작은 공책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우는 매일 공책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힐끗 보면 숫자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날짜, 요일, 간단한 메모. 오늘 할매가 해준 반찬 이름, 오늘 간 곳, 오늘 산 것들. 7살 아이의 글씨치고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것을 적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지우 엄마는 언제 와요? 일 때문에 외국에 있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힘든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또 아침이 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아이에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첩에만 기록했습니다. 지우의 키, 몸무게, 먹은 음식, 다친 곳, 좋아하는 것들,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적었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지우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겨우 구한 마스크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학습지 비용도, 장난감 값도, 책값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적었습니다. 연금은 빠듯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지우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책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가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비밀이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엄마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랐고 저는 늙었습니다. 수첩은 2권째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봄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냈습니다. 준비물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색연필 12색, 스케치북, 풀, 가위, 자, 공책 5권. 저는 문구점에 가서 하나씩 샀습니다.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제가 영수증을 지갑에 넣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우가 수학학원 다니나요? 아니요. 따로 안 보내는데요. 그럼 집에서 따로 가르치시나요? 지우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구구단은 물론이고 세자리수 계산도 암산으로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우에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문제집을 풀었고 저는 채점만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영재교육원 같은데 지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시던데 응, 그냥 쉬워. 어떻게 배웠어? 책 보고. 그리고 할매 수첩 보면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수첩을 봤다고요? 아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매가 숫자 적잖아. 날짜, 돈, 그런 거. 나도 따라 적다 보니까 계산이 재밌어졌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제 기록을 보면서 숫자를 배웠던 겁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매일 적히는 숫자들을 보며 아이는 스스로 계산법을 익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우의 공책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저처럼 날짜와 금액을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병원 갈 때마다 평균 5만 원씩 쓴다. 한 달에 4번 가면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마트에서 일주일에 평균 8만 원씩 쓴다. 한 달이면 32만 원. 1년이면 384만 원. 10살 아이가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걸까? 지우야, 이거 왜 적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 모르겠어. 그냥. 저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학원을 권했지만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매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할매 통장 잔고 3천만 원. 나 키우는데 쓴 돈 계산하면. 그 아래로 빼곡하게 계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교육비, 옷값, 신발값. 모든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숫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2024년 가을 딸아이가 돌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장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이 생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보고 싶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책을 봤습니다. 딸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사정이 있었어.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딸아이는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재혼했어. 사업하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우 데려가려고 왔어. 그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딸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보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미국 갈래? 거기 학교 좋아.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싫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살자. 싫다고요. 딸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나 친권자야. 법적으로 지우는 내 아이야. 그 말에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여러 권과 서류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딸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모든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식비, 학용품비, 옷값, 영수증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쓴 돈은 총 8,200만 원이에요. 여기 다 계산되어 있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걸 왜?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려고 할 줄도 알았어요. 지우는 또 다른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엄마가 저를 혼자 두고 간 날들이 적혀 있어요. 2019년 3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총 2050일.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그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건 엄마가 저를 버린 날 쓴 편지예요. 여기 보면 잠깐만이라고 썼죠. 5년이 잠깐인가요? 딸아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자가 엄마라고 했죠. 그럼 법적으로 엄마는 저를 유기한 거예요. 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보냈고요. 할머니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연락도 안 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딸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덮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사정이. 이제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데려가겠다는 거죠? 미국 가서 행복한 가족 만들고 싶으신 거죠?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전 안 가요. 그리고 엄마도 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제가 법원에 이거 제출하면 엄마는 친권 잃어요. 딸아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엄마는 저를 버렸고요. 지우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돈도 없었고, 애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알아. 근데 지우가 이럴 줄은 몰랐어. 애가 언제 저렇게 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며칠 후에 다시 올게. 지우 설득할게. 그러지 마. 엄마, 지우는 이미 결정했어. 그 애를 존중해줘.
딸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냐? 아니요. 전 사실만 말했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는 할머니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우야, 너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 처음부터요.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려고 할 거라는 것도. 왜? 엄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필요하면 찾아오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할매, 나 할매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그럼 할매가 쓴 돈 돌려받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우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서요. 8천만 원. 할매가 쓴 돈 다 돌려받아야 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3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5년치 기록, 영수증, 증거자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하시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꼭 이래야 할까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권리입니다. 친권자가 양육 의무를 방기했고 할머니께서 대신 양육하셨어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날짜, 금액, 영수증.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지우의 공책을 넘겼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몇 살 때부터? 7살 때부터요.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죠? 할머니가 기록하는 걸 봤어요. 저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엄마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 애쓰셨는지.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할 말 있습니까? 딸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를 5년간 방치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 8,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돈 보낼게요. 분할로라도 꼭 다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언젠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매, 우리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매 통장에 돈 들어오면 할매가 쓰고 싶은 거 사요. 아니야,
이건 네 돈이기도 해. 아니에요. 이건 할매 돈이에요. 할매가 저를 키웠으니까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개월 후 첫 양육비가 입금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정확하게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우 명의로. 할매, 이거 왜 내 이름으로 만들어요? 네가 어른 되면 줄 거야. 싫어요. 할매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네가 만든 거야. 네가 기록하고 증명하고 지켜낸 거야. 지우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매,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했지. 엄마를 용서 안 해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네 마음이야.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나중에 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되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5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3월 17일. 딸 출국. 지우 양육 시작.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소송 승소. 양육비 수령 시작.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안전하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우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지우는 자랐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겼습니다.